지난 10일 동안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는 14억 인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국민을 가두던 감옥의 쇠창살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두꺼운 강철판을 덧대어 용접해버리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탈출구는 봉쇄되었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마저 권력의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최고 지도부는 총 3자루의 강력한 용접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3번의 불꽃이 튀었고 사회의 틈새는 완벽하게 메워졌습니다. 첫 번째 용접기는 지방 관료들의 다리를 바닥에 고정시켰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입을 봉했으며, 세 번째는 당신과 당신 자녀의 지갑을 영원히 열리지 않도록 봉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봉쇄 작업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 용접기의 불꽃은 11월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점화되었습니다. 이날 회의 테이블 위에는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닌 전국 주요 인사들의 운명을 쥔 생사부가 던져졌습니다. 공식 명칭은 20기 중앙순시 상황 종합 보고서였지만 그 실체는 지난 2년여간 당 중앙이 치밀하게 매설해온 시한폭탄의 기폭장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31개 성의 서기와 성장, 부성급 도시의 1인자들, 그리고 금융, 에너지, 국유기업이라는 거대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장들은 물론 사법과 조직, 선전을 담당하는 핵심 관리들까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횡령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이 주목한 것은 정치 생태계의 오염도였습니다. 이를 정치적 언어가 아닌 현실의 언어로 번역하면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는가? 베이징의 중앙 권력인가? 아니면 지방에서 자신의 뒷배를 챙기며 살 길을 도모했는가? 중앙정부의 금고가 바닥난 지금 이 보고서는 지방 관료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동안 묵인해 주었던 지방의 부채 발행, 숨겨둔 비자금, 친인척 비리 등의 모든 기록이 이 장부에 담겨 있으며 지금 당장 중앙으로 자금을 상납하지 않는 자는 본보기로 처형될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지방 관료들의 다리가 용접되자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예로 허난성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류닝 신임 서기는 취임 불과 2달 만에 53억 위안 규모의 30년 만기 특수채권을 발행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은 현재 젖병을 물고 있는 갓난아기들이 성인이 되어 갚아야 할 미래의 돈을 현재의 관료들이 당겨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류닝 서기의 대담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채권을 발행해 중앙에 충성심을 보이지 않으면 오늘 죽게 되지만 채권을 발행하면 30년 뒤 그 빚을 갚다가 죽는 것은 자신이 아닌 미래의 누군가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경제 대국이라 불리던 광둥성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지방채 한도가 일찌감치 바닥난 광둥성 재정청의 금고는 쥐가 들어가도 쌀 한 톨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어 있습니다. 황쿤밍 서기는 베이징 회의에 다녀올 때마다 고품질 발전을 부르짖지만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를 고품질 아사라고 자조합니다. 동북 삼성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특수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미래의 후손들이고 채무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현재의 지방정부입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지방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한쪽 눈을 감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11월 28일의 보고서는 이제 감았던 눈을 부릅뜨고 칼을 빼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내가 모른 척했던 것은 너희에게 체면을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이제 국가 전체의 돈이 말랐으니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이 무언의 압박 속에서 지방 관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생부의 이름이 적히기 전에 지방의 고혈을 짜내어 중앙에 바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 통치는 12월 8일 정치국 회의에서 두 번째 용접기의 불꽃이 튀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2024년 경제를 연구하는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2가지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첫째, 매년 관례적으로 통보문에 포함되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및 내년도 반부패 활동 배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부패 운동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이상 법적 절차나 대중적인 선전 없이 은밀하고 직접적인 숙청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의법 치국, 영도 강화라는 새로운 조례가 심의되었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라는 그럴싸한 용어 뒤에 숨겨진 본질은 법률이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이 하부 조직과 인민을 통제하는 흉기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법원, 검찰, 공안이 사건을 처리할 때 기준은 형법이나 민법 조항이 아닙니다. 이 사건 처리가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정치적 판단이 유일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등장으로 11월 28일의 생사부는 비로소 살아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뇌물수수 내역을 뒤지고 복잡한 공사비리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정치 생태계를 파괴하고 당의 영도를 따르지 않았다. 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죄명 하나면 그 누구도 법의 이름으로 즉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칼날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조례를 낭독하는 순간 이는 잠재적 반대파인 원로들이 훗날 개인이 집단 지도체제를 파괴했다는 명분으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용접기가 모든 관료들의 다리를 묶어 그 누구도 충성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묶인 관료들은 미친 듯이 채권을 발행하며 빚을 미래로 떠넘기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탕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병원비 인상, 학교 납부금 증가, 연금 삭감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방 관료들의 다리를 묶어 충성 경쟁에 패패 빠뜨린 권력은 이제 두 번째 용접기를 치켜들었습니다. 이번 타깃은 14억 인구의 입입니다. 뜨거운 쇳물은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고 대중의 목소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봉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두 단계의 작전, 즉 일벌백계의 전술과 법률의 무기화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을 말하는 소수의 입을 본보기로 잔혹하게 찢어 발기는 것이었습니다. 12월 3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 공실의 통보 한 장으로 호신풍, 장설봉, 란씨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그들의 디지털 존재는 흑백의 프로필 사진과 텅 빈 콘텐츠 목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대립조장, 배금주의 선양, 콘텐츠 부적격이라는 화려한 수사였지만 그들이 저지른 진짜 죄목은 가려진 진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호신풍이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허베이의 농촌, 동북의 낡은 공장지대, 선전의 쪽방촌을 찾아가 서민들의 밥상을 있는 그대로 비췄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노점에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들, 한 달 200위안의 연금으로 연명하는 농촌의 현실. 그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도 정부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태평성대라고 불리는 화려한 비단 옷을 들춰내어 그 속에 들끓는 가난이라는 일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전면적인 소강사회와 공동부유를 선전하고 있었기에 이 불편한 진실을 영상에 담은 행위 자체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뺨을 때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인 장설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문학 전공은 취업이 어렵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무작정 대학원 시험에 뛰어들지 마라. 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는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나침반이었지만 당국의 눈에는 중국 경제 쇠퇴론을 퍼뜨리고 고용 안정 대국을 해치는 불온한 선동이었습니다. 이들의 계정이 폭파된 것은 전국의 모든 메신저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시청자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국 회의 정신을 향해 말해야 한다. 만약 감히 대중에게 진실을 보여주거나 청년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소수의 희생양을 통해 공포를 심어준 후 권력은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바로 용접기를 법률의 뼛속 깊이 박아넣는 작업입니다. 12월 8일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된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의법 치국 영도 강화 조례가 그 핵심입니다. 이 조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법 위에 당의 지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은 당이 주도하고 집행은 당이 보증하며 사법은 당이 지지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법치는 사라지고 오직 당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찾거나 행정적 핑계를 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도둑질을 했느냐, 강도질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언행이 당의 뜻에 부합하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기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진실을 말하면 당은 이를 네트워크 생태계 파괴로 규정하여 위법으로 처벌합니다.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영상으로 찍으면 사회적 대립 선동이 되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국가안보위해라는 죄목이 성립됩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계정 삭제나 봉쇄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법에 따른 통치 행위로 격상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말은 이제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도력에 흠집을 낸 자를 합법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더 잔혹한 것은 이 두 번째 용접기가 단순히 사람들의 입만 막는 것이 아니라 뇌까지 용접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국의 모든 시민은 입을 열기 전에 뇌 속에서 3번의 검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정치 생태계 파괴라는 모자를 쓰게 될까?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에 위배된다는 누명을 쓰게 될까? 끊임없는 자기 검열 끝에 남는 것은 침묵 혹은 영혼 없는 찬양뿐입니다. 인터넷 공간은 당과 정부에 감사합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합니다라는 앵무새 같은 목소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통의 소리, 개선을 요구하는 외침.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판적 이성은 목구멍 안쪽 깊숙한 곳에 용접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 통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적 능력을 거세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우민화 작업의 완성입니다. 입이 막히고 뇌가 멈춘 사회. 그 정막 속에서 권력은 이제 마지막 남은 목표물, 당신의 지갑을 향해 3번째 용접기를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입이 봉쇄되고 뇌가 마비된 틈을 타 권력은 마침내 가장 잔혹하고 파렴치한 3번째 용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총구는 당신과 당신 자녀의 지갑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쇳물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려 당신이 피땀 흘려번 돈을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도록, 그리고 미래를 위해 단 한 푼도 저축할 수 없도록 지갑을 완전히 용접해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양두사처럼 한쪽 머리는 국내에서, 다른 한쪽 머리는 해외에서 국부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두 훔친 그들은 이제 장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법을 고치고 시스템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유령들의 잔치를 들여다봅시다. 혹시 중국 전역에서 가장 바쁜 5인조를 알고 계십니까? 장지웨이, 린궈루이, 린원슈, 린야난, 장이윈. 얼핏 보면 평범한 중국인의 이름처럼 들리는 이 5명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바이두의 문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중국인 일반 이름 0개 모음, 파일에서 가장 위에 있는 5개의 이름을 순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긁어온 데이터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이 5개의 유령 이름은 중국 전역의 공문서에서 신출귀몰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주시현에서 진행된 188만 위안 규모의 장비 임대 프로젝트에서 이들은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항저우 사범대학의 복권 공익기금, 즉 서민들이 쌈짓돈을 털어 산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 구호 자금 장부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수혜 학생 명단 전체가 인터넷 이름 모음집을 페이지째로 복사해 붙여넣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결국 조작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했습니다. 전국 서예대회, 어린이 방송대회, 의학저널 편집위원 명단, 심지어 행정처분 명단에 이르기까지 이 5 유령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참가비, 심사비, 후원금, 벌금 등 모든 명목의 돈이 이 가짜 명단을 통해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랴오닝성의 한 직함, 공시에서는 58명 중 48명이 가짜 이름이었고
잉커우시의 또 다른 명단에서는 38명이 복사, 붙여넣기 된 유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학교나 시골 마을에 게으른 공무원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닙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거대한 유령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명단은 가짜지만 그들이 빼돌린 돈은 진짜입니다. 국가의 재정지원금, 공익기금, 그리고 당신이 납부한 세금이 이 유령 명단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되어 권력자들의 비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1만 개의 이름 중 몇 페이지를 넘겨 무작위로 고르는 씨앗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5명을 그대로 긁어 쓴다는 것은 어차피 아무도 감히 우리를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결제 도장이 찍히고 실무자는 눈을 감고 윗선은 모른 척하는 사이 국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과 CCTV가 나서서 이익 사슬을 끊어내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의법 치국 조례의 먹잇감을 던져주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이미 칼은 갈아졌고 이제 이 뻔뻔한 가짜 명단 사건을 구실 삼아 정적들을 제거하고 말 안 듣는 하급 관리들을 법에 따라 숙청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도둑질이 좀도둑 수준이라면 해외에서 벌어지는 약탈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 수준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히말라야의 설산으로 이동합니다. 네팔의 포카라 국제공항,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1대1로의 스타 프로젝트이자 중국과 네팔 우정의 기념비로 선전된 곳입니다. 홍보 영상 속에서는 만년설을 배경으로 곧게 뻗은 활주로와 관광객으로 붐비는 터미널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2023년 개항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정기 국제선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전세기가 관광객을 실어 나를 뿐 다른 어떤 항공사도 이곳에 취항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공항을 흰 코끼리라고 부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먹이만 축내는 쓸모없는 애물단지라는 뜻입니다. 지난 12월 7일 네팔 반부패 수사국은 전직 장관 5명과 차관 10명, 그리고 중국 측 시공사인 CAMC, 엔지니어링 관계자 등 55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CAMC는 중국 국영기업인 기계공업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밝혀진 장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 건설 비용은 당초 1억 4, 500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2억 8, 6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부풀려졌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2배나 뻥튀기 할 수 있었을까요? 허위 청구서, 가짜 영수증, 비용 과다 계상 등 모든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눈먼 돈은 네팔의 부패 관료들과 중국 측 관계자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활주로는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유류 저장고는 규정에 맞지 않으며 장비는 저급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600만 달러의 세금 탈세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 아프리카 곳곳에 짓담한 고속철도와 불이 켜지지 않는 발전소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중국 국책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중국 국영기업이 시공을 맡아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은 권력자들의 뒷주머니로 사라집니다. 중국의 국고에서 나온 외화는 프로젝트라는 세탁기를 거쳐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고 남겨진 막대한 빚은 현지 국가와 중국 인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네팔은 감히 조사를 시작했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돈은 도둑 맞았고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방정부가 농민공의 임금과 기업 대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이제는 정치국 통보문에 공식적으로 등장할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12월 8일 회의에서 경제무역협력이라는 단어가 경제무역투쟁으로 바뀐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앞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돈이 씨가 마르면 그 모든 책임을 미국과의 투쟁 때문이라고 돌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면 매국노가 되는 세상, 세 번째 용접기는 그렇게 우리의 지갑을 닫고 국고를 털어간 도둑들의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세 자루의 용접기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방 관료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으며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던 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강철 우리를 완벽하게 용접하고 열쇠를 불 속에 던져버림으로써 14억 인구의 내일을 영원히 가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부패척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심을 듣는 심협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 가림막마저 걷어치우고 적나라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두었는데 너희가 어쩔 셈이냐 라는 오만함만이 남았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민심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민심이 흩어지면 그 어떤 견고한 우리도 결국은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강철판을 덧대어 진실을 막으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두꺼운 강철판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민중의 절규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틈새가 메워질수록 진실은 더 날카롭게 삐져나오고 억압이 강해질수록 청년들의 탕핑과 시민들의 발로 하는 투표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폭풍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팍팍해져도 우리는 반드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겨진 통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기대하거나 시스템이 자비로워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우리 자신의 뇌를 지키고 지갑을 지키며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강철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용접기의 불꽃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양심마저 태워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저 단단한 우리를 부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쥐어주는 거짓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는 맙시다. 진실을 목격한 당신이 바로 희망의 증인입니다. 이 세계의 용접기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타오르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진실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강철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